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1월 18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에 걸쳐서 나토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혼합된 막 뒤섞인 그런 이제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뭐 그런 걸 좀 소개드리고, 이렇게 복합적인 이제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은 여태까지의 대우가 이제 흐트러지고 있다, 뭐 이런 걸 의미한다고 이제 보죠. 어제도 뭐 소개드렸습니다만은 푸틴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자, 관계 회복을 희망하자 그랬죠. 예전에 사이가 좋았으니까. 예전에도 이제 우리 한국이 이제 러시아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이 제 기억으로 뭐 LG나 현대 뭐 이런 데였던 것 같은데, 일본 기업이나 유럽 기업들이 철수할 때 미국발 경제 위기로 한국 기업들은 버텼죠. 그래서 좋은 인상을 남겨줬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의 요구에 의해 부용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떠났죠. 예, 그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차지한 것인데, 돌아오라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유럽과도 관계가 다시 좋아져야 된다. 예. 자,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맥락을 봤을 때, 이란에 있어가지고 어떤 트럼프의 블러핑이 이제 종지부를 찍었고, 이재명의 중국 미팅, 그리고 다카이치와 일본 미팅이 잘 진행이 됐다. 자, 그들이 부드럽게 다극화 세상으로 진입할 수 있게 손뼉을 쳐주겠다. 즉, 미국이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는 데 있어서 다 박수를 쳐주겠다. 관계 정상화를 하면서. 그래서 일본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들은 따라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지난 에이펙에서 내가 중국과 척을 지는 미팅을 에이펙에 트럼프가 온다 그래서 앞뒤로 미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김정은의 메시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제 짐작입니다만은 트럼프가 한 이야기 바탕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했다. 아무리 사이가 소원해졌다고 하지만 뒤돌아서서 뒤통수를 때리는 모습을 중국한테 보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게 우리도 받아들이고 미국도 받아들이는 이유는, 너희들은 지금 마음이 급해서 미국 너희는 그렇게 하고 싶을지 모르겠으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동의하는, 그리고 러시아도 동의하는 진정한 다극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중국을 드러내놓고 적대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정한 게임의 룰에 의해서, 순리에 의해서 판가름이 돼야 될 부분이, 이걸 지적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가 됐고, 전 세계에 힘 있는 사람들, 푸틴과 트럼프, 그리고 우리가 동의를 했다, 그 부분에. 그래서 나머지를 메꾸기 위해서 지난 몇 달간 노력했다. 그 성과를 냈기 때문에 다 극복이 됐다. 우크라이나전 종전 부분은 이미 한 달 전에 이미 됐다. 자,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이다. 자, 그런 것을 어제 푸틴이 이야기하자 오늘 나토가 붕괴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 시간에 딱 맞물려서, 여러 신호가 섞여 나오지만 제가 생각하는 주요 신호는 그렇다고 봅니다. 자, 그런 신호들에 대한 제 관찰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언급이었죠. 어제 나온 거. 푸틴이 이제 새로 온 대사들한테다가 신임장을 주면서 우리 이야기를 했죠. 한내 관계 회복을 기대한다. 유럽과도 좋아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지금 좌충우돌하고 있는 거죠.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해체되고 있는 것이고,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일단 해체가 전제가 됐다 하면은 그 다음 새로운 힘의 균형에서 유럽이 지금 C5에 전혀 들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어떤 나라도. 그러면 새롭게 C5가 될 나라들 어디입니까? 중국, 미국, 러시아, 인도, 제가 봐서는 그다음 한국입니다. 거기다 줄을 대야 돼요. 왜? 그들 기준으로 세상이 재편될 것이기 때문에. 유럽은 버려졌어요. 그 자체가 싫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하는 이유가 됐던 돈바스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프랑스, 영국, 독일이 스스로 유럽에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그러면 그게 실패했죠.
뭐 영국은 없었고 프랑스하고 독일이었네요. 그렇지만 일단 그게 우크라이나 전장이라는 것으로 넘어가 뭐랄까 국면이 전환이 되자 오히려 기독교적인 색들을 더 강하게 드러냈어요.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망가져가고 있는 유럽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저도 제가 20대였던 80년대, 90년대 이때 우리가 해외 여행이 자유화되고 많은 젊은 친구들이 지금은 다 40대, 50대 이상이 된 사람들일 거예요. 그때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엄청나게 갔었습니다. 유럽이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좀 이따 그 어른들도 유럽 여행 가고 막 그랬죠. 지금 그만큼이냐? 그만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오래된 느낌이 날 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유럽도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섰다. 그래서 지금 이태리 총리가 가장 빨리 우리를 방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주말이라서 그런지 그 기사가 안 떠네요. 제가 봐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와서 이재명을 만나고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주말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보도가 떴는데 지금 보도가 잘 뜨질 않네요. 이거 내일 정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상황을 보면 더더구나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거죠. 푸틴이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꺾이는 점에서 딱 그 이야기를 했구나. 이것은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전 세계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트럼프도 이에 대해서 많은 안도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트럼프는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네, 제가 보기에는 유럽도 그것에 대해서 일단 현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 유럽 내부에도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특히 영국 같은 나라는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데 하늘에 붕 뜬 거거든요. 지금 볼까요? 몇 가지 다 여러 가지 시각들을 통해서 한번 제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시각들이죠. 우리나라 언론들도 막 뒤섞여 있어요. 주로 이런 쪽이죠. 아니 또 지금도 보니까 MBC 같은 데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란을 후벼파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가끔 참고하는 미국의 리렉티드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국의 이란 공격은 정해진 일이야.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 과거의 기준으로 글로벌 우파, 글로벌 좌파,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다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글로벌 우파는 우파대로 잘못 판단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지금 대중이나 언론의 기본적인 생각은 글로벌 우파라고 볼 수도 있죠. 중국이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이런 데의 시각은 글로벌 좌파라고 볼 수 있어요. 글로벌 사우스라고 볼 수 있어요. 다 틀렸어요. 예, 정답이 아니에요. 이 또한 그 헛발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수습거렸을 때 좀 더 수습거리면 좋겠다라고 이스라엘은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거기가 국정이 좀 혼란스러워진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기여한 바도 분명히 있고 그걸 미국이 활용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절대 이란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만만치 않은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 이란이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정교 일치 사회에서 지금 세계 무대, 다국화 세상의 세계 무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터넷을 닫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분명히 퇴행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국화 사회로 오면 전 세계가 좀 더 오픈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각성하지 못하던 많은 부분들이 새로 각성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진영 논리에서 숨어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우리도 이번에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각 부처 보고하는 것을 생방송으로 하니까 와 저놈들 다 카르텔이네. 옛날 이야기를 하시면 탐관 올이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을 엄청나게 해먹었네. 이거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각 나라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로서 엄청나게 전통이 있는 나라고 힘이 센 나라예요. 인구도 1억 가까이 돼요. 그리고 이제 북한 비슷하게 수십 년 고립이 되던 나라인데 버텨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주위에 이란에 대해서 그 주위에 민주주의한 나라가 몇 개나 있습니까? 주위의 나라에 호응을 얻고 있어요. 왜 미국 얘기를 버리고 떠난 지가 몇 년 됐거든요. 바이든 때. 아프간에 철수할 때 그때.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공격하기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진짜 공격하면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전력을 투사해도 이기는 나라 보장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절대 안 하죠, 당연히. 그래서 그것을 기정사실화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극단적인 생각이다. 우리 인간의 대부분은 다 회색지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의 삶은 뭐냐면 나는 100, 너는 헉, 가운데는 없다거든요. 근데 그것이 현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어느 진영이든가 그 한계점을 드러내놓고 있다. 예, 그래서 푸틴은 푸틴대로 실력 행사로서 보여주는 것이고, 트럼프는 그의 어떤 동교태적 그런 뭐랄까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실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고, 예, 그런 것을 좀 더 한 더 느끼게 돼요. 예, 예, 예. 자, 그래서 오늘 뭐 이번에 이제 그린란드를 물고 늘어 저기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나토라는 이름으로 파병을 했는데 미국이 나토의 주도국인데 이제 그런 표현도 이상 안 쓰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10% 관세를 때리겠다, 유럽이 맞대응하겠다, 계속 악화 국면으로 간다는 식으로 YTN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제 인식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더 이상 나토라는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나토군 파병이라고 그린란드에 그 사이 하루 사이에 현실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럼 내일 모레 일주일 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언론 보도들이. 예. 자, 오늘 이제 프랑스 24 국영방송에서 나온 거 볼까요? 저기 제너럴 하치라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사람일 수도 있고 프랑스 사람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유럽이 미국이라는 동맹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된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 자, 이것은 그 밑에 내용 볼까요? 여기는 이제 미군 쪽인데 아마 그 나토에서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장성인 것 같습니다. 벤 하츠라고 같은 사람이네요. 위 아래 위가 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러시아, 중국, 북한이 전쟁 준비 중이다. 우리의 이해와 반해서 이것이 글로벌 극우의 모습입니다. 글로벌 군산 복합체의 모습이고 세계의 많은 언론들이 추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난 수십 년간 익숙해져 있던 모습이고 한 세대 이상, 심지어 두 세대 가까이 우리 같으면 지금 한국 전쟁 끝나고 지금 70년 넘었잖아요. 한 세대 30년이라고 봤으면 두 세대가 됐잖아요. 그 사이 언론사가 생기고 없어지고 수많은 언론인들이 언론사에 들어갔다가 퇴직하고 그걸 반복했던 거잖아요. 이게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론의 보도들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즘 이거 되게 벌써 낯설잖아요. 러시아, 중국, 북한이 전쟁 준비 중이다. 이 세 나라들 그렇게 안 친해요. 그리고 이 세 나라에 대해서 다 미국이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트럼프가. 맞죠?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휴전하려고 그러고 중국하고는 대만 문제를 더 이상 꺼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이 중국 가서 미국의 특사인 마냥 행동한 셈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 짐작이죠.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 트럼프 등장하고 나서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만이 전 세계 공급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특히 서방권에서 TSMC죠. 주문형 반도체 그게 전부 다 한국으로 옮겨왔죠. 미국 주요 기업들이 한국으로 다 발주처를 바꿨죠.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 그렇죠. 북한하고는 트럼프하고 만나려고 한다는 거. 트럼프 일기에서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던 거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미국의 장성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걔들은 꾸름이다. 이게 저항이라는 거죠. 여기다가 자본이랑 합쳐져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전쟁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쉽지 않은 전쟁인데 푸틴이 어제 딱 찍었다. 다음 고비로 넘어간다. 너희들의 노력은 이제 끝났다. 자, 그 대표적인 노력이 이재명이 중국과 관계 회복한 거 하고 관계 정상화한 거 하고 그리고
다카이치가 한반도권에 대해서 노를 하지 못하게 잡아둔 거 이거라고 보는 거죠. 이제는 미국과 북한이 이야기할 수 있는 박수를 받으면서 전 세계에 뭐 중국이 크죠. 그래서 러시아가 박수치고 일본은 못 이기는 척 박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유럽은 어느 나라랑 친해야 되나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걸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뭐 이것도 보면 철지난 이야기죠. 이미 며칠 만에 그만큼 빨리 바뀌고 있어요. 미국이 그린란드를 잡아먹게 되면은 나토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미 미국이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반해서 유럽 국가들이 그린란드에 군을 배치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나토가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하루 이틀간의 입장이 금방 아주 예스러운 맛을 풍기죠. 자, 거기다가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오늘 이 이야기는 예전에 한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진짜 기술적으로 이런 이유가 있어서 잠시 멈췄나 보다 싶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군이 압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IAEA가 국제기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국지 휴전을 했다. 자포리자 원전을 수리하는 목적으로. 라는 것은 상당히 새로운 맛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왜 이 타이밍에 이게 나왔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 며칠 전이 아니고 푸틴이 딱 저 이야기한 그 다음날 딱 이게 나오느냐. 이것은 이 방향으로 간다. 이 방향을 확장시킬 수 있는 힘이 탄력이 붙어 있다는 것을 저는 신호한다고 봅니다. 예. 자, 이게 오늘 타스 통신의 대문 사진인데 첫 번째 글 이렇게 꺼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유럽이 트럼프한테 압박을 가할 수가 있다. 그린란드 문제로 어떻게 유럽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폐쇄하겠다. 지금 유럽에 있는 미군이 일부 철수했어요. 상징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얼마 전에 어떤 뭐라고 할까 좀 헬리콥터 부대 같은 게 하나 상징적으로 빠졌죠. 예, 그거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그린란드에 대해서 미국이 더 강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미국 너가 떠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오케이예요. 이건 트럼프에 대한 압박이 아니고 트럼프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책임져.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거예요. 말하는 사람들도. 이 말은 그린란드를 뺏길 수도 있다. 이 이야기하고 같아요. 그래? 그럼 우리는 미국 빼고 그린란드 먹을게. 아마 트럼프는 그렇게 치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뒤에 그런 암묵적인 것도 숨어 있을지 몰라요. 왜? 대중들이 잘 모르니까. 자, 그런 부분이 있고 밑에 기사를 볼까요?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러시아 방공군이 드론을 60세대 정도를 떨어뜨렸다. 이런 것은 맨날 나오는 기사고. 자, 그다음 칼라스라고 이 사람은 에스토니아 우리 K9 얼마 전에 사가지고 처음 사갔죠 최근에. 에스토니아의 수상 출신이고 지금은 이제 EU에서 좀 높은 배수를 하고 있는 여성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미국이 지금 그린란드 문제 집착함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너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이거 뼈 아픈 것을 찔른 거예요. 이거 사실 트럼프가 이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자, 이런 것은 어떤 제대로 된 지적이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태도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뼈 아픈 부분이긴 하지만 떼내는 맛은 있죠. 그래서 이미 결정됐고 어제 푸틴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미국이 다 차기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북아에서는 이재명이 개인기를 발휘해서 잘 해결해냈다. 그렇지만 그녀는 올바른 지적을 하고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되돌릴 수는 없다. 트럼프의 핵심을 찔렀지만 이제는 트럼프한테 밀고 가는 탄력이 있다. 제일 오른쪽은 지난번에 마지막 플로리다에서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회담을 했을 때 등장했던 사람이죠. 드미트리예프, 미국, 러시아의 해외 투자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베링 해협 지하를 지나가는 해저 터널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하고 트럼프의 사위 쿠시너하고 회담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고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대부분은 다 결정됐구나. 이 사람도 저기 뭐 우크라이나 부분은 결정이 됐고, 이 사람도 지금 그 당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향후 우크라이나 종전되고 북미 종전선언 돼서 장막이 다 그쳤을 때 미국과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협의할 것인가, 세계 경제 물론 두 나라의 이해를 위해서 세계 경제를 어떻게 더 이렇게 세울 것인가 이런 협의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 드미트리예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후에다가 아빠를 건들지 마라. 아빠는 트럼프죠. 예. 자, 이거는 완전히 러시아가 지금 트럼프 편을 들고 있다는 거죠. 이제 적나라해졌다고 봐집니다. 더더욱더. 자, 이런 건 전체 흐름을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기사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친러시아적인 회계사인데, 제가 뭐 100% 다 믿지는 않습니다만 이 내용만큼은 제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원유를 이렇게 챙겨갔는데 그것 때문에 체면이 손상됐다. 왜냐? 미국의 큰 원유 회사들이 이 트럼프의 계획을 거절했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짐작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골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획대로 차근차근 되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로. 그렇게 되면 원유라는 게 지금 얼마 전에 뭐라고 할까, 산업자원부 내부 관련 기관 보고를 보니까 한국석유공사 사장하고 산자부 차관들하고 주고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국제 원유 가격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석유공사는 내년 정도나 금년 후반이나 내년에 60불 정도로 보고 있다. 근데 산자부는 30불 정도로 폭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묘하죠? 이것은 석유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해요. 경제가 침체에서 30불로 내려가겠습니까? 지금 분위기로 보시면 이게 다 해소가 되면, 전쟁이 끝나면은 희망의 빵빠레가 불러지는 게 당연해요. 그럼 석유의 수요가 늘어야 돼요. 에너지 수요가. 그런데 30불로 내려간다? 아니죠. 예, 그것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에너지 체계가 바뀐다는 것을. 자, 그런 면에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오일을 우리 거니까 가져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어요. 오일 그거 가져가봐도 돈 안 된다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정치적인 부담감만 생기는데 왜 그 짓을 했느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얘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내용을 언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이든 때 바이든이 초기에 들어왔을 때는 북미 종전선언을 해가지고 차기 에너지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도요타 같은 데서도 전기차 안 하고 수소차 한다. 그 중간 단계로서 기존 엔진에다가 수소를 연료로 쓰는 거. 그래서 LPG 엔진처럼. 그러다가 수소 연료 진조로 넘어가는 그런 계획이 3, 4년째에 나왔고, 우리도 지금 보면은 문재인 정부 말기에 모든 수소 관련된 많은 부분들의 이야기가 등장했었어요. 그때 간다고 봤던 겁니다. 그 전제는 북미 종전선언이었죠. 그런데 바이든이 뭐에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길게 끌고 갔던 바람에 그게 지난 3년간 죽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전 세계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돈이 엄청나게 풀렸으니까, 경직된 상태에서. 그래서 미국 내에는 미국은 이제 거의 석유를 자급자족하고 있는데, 저기 모래에서
석유를 채취하는 방식 그런 것을 미국이 이제 한 20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석유를 많이 생산하게 됐죠. 그런데 석유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면 2배 이상으로 그 당시에. 그런데 그것을 대응이 안 됐어요. 왜 대응이 안 됐느냐? 석유 정유 산업이라는 게 설비 산업입니다. 설비 산업. 아마 최소한 3, 4, 5, 6년은 걸릴 거예요. 정유 시설을 건설하는데. 원유는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오는데 그것을 정유할 수 있는 설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름값이 계속 올랐던 거예요. 왜냐? 차세대 에너지로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정유 시설의 정산을 억제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발등을 찍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정산을 하려면 또 설비를 갖춰야 돼요. 그런데 지금 차세대 에너지로 넘어갈 게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이 석유 업체들이 거부하죠. 내가 한두 번 속았냐. 자, 이것을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도 나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이야기를 정말 안 하는데 언론들이 이거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 1년째 나온 거예요. 인도 쪽에서 전 세계의 빚이 이렇게 엄청난 양인데 이 빚이라는 게 여러분 다 자산이잖아요. 그죠? 회계할 때 보면은 그럼 현재 자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리턴이 없다. 원금까지 까먹게 된다. 거품인 게 확실하게 된다. 이러면 전 세계 폭망하는 겁니다. 지금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트럼프가 바이든이 부드럽게 넘어갔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빛으로 땜빵하면서 전 세계의 성장 기반은 다 멈추게 했거든요. 왜냐? 달러를 못 쓰게 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경제 강국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가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위축됐는데 동맥 경화에 걸렸단 말이에요. 전 세계는 돈은 쏟아지는데 경제는 커지지 않고 오히려 위축됐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서방은 위축되고 유럽 다 죽었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빛이 살이 돼야 돼요. 이 돈이 다시 투자할 때가 생기고 돈의 생기가 돌아야 돼요. 똑같은 돈이 아니에요. 다시 투자를 하고 싶은 돈이 돼야 돼요. 지금은 뭐냐면 내 돈 저거 잘못하면 휴지 조각 될 것 같은데 빨리 빼야 되겠다. 다 망가지기 전에. 이런 분위기에 코앞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희한한 짓 하는 거죠. 이것은 전 세계의 위협이에요. 중국 포함해서. 이게 가장 큰 드라이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기존의 패권 구도로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강압적으로 세계를 지배한다. 트럼프가 보는 시각은 그것은 우크라이나 실패를 통해서 이미 실패로서 검증이 끝났다. 나머지는 다국화로 가면서 전 세계 경제를 확장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미국이 소프트 랜딩을 하는 것이다. 입장을 줄이면서. 미국이 지금 남아있는 패권적 유리한 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다. 그것을 러시아가 도와주고 심지어 중국도 도와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대마불사입니다. 진실된 의미로 자기가 다 잘못한 거지만 미국 경제가 폭망하게 되면 전 세계가 폭망해요. 그 사이에 전쟁이 끼게 됩니다. 꼭. 그것이 지금 이재명이 중국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최소화하는 방식은 미국은 예전 같은 짓을 내가 안 하겠다라고 일단은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만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것이고 새로운 경제 루트를 열겠다. 이때까지 뭐라고 할까 진영구도, 패권구도에서 희생됐던 지역들을 소통시키겠다. 즉 미국판 1대1로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리고 전 세계 에너지 체계, 기술 체계를 바꾸겠다. 그래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겠다. 그걸 선택했다는 거죠. 전쟁은 이미 아니다라고. 그런데 그 건물이 우리 한반도에서 윤석열 그리고 미국, 일본의 기시다까지 관여돼서 그 건물을 확실하게 불을 지르려고 했었죠. 한번. 그리고 아까 나토 장성들이 하는 언급들을 보세요. 유럽도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인류사의 전례가 없거든요. 한 축에서 다른 축으로 국면이 바뀌는데 전쟁 없이 넘어간다는 것이. 그래서 어제 푸틴의 이야기는 교통정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이재명이 중국 갔다 오고 일본 갔다 오고 난 딱 다음에 그 말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그때 딱 맞춰서 이란은 왜 미국이 더 이상 관여 안 하고 발을 탁 빼느냐, 이거랑 왜 다 맞물리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딱 맞물려서 유럽이 와해되고 있거든요. 그 와해된 신호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스톨텐버그라고 얼마 전까지 사무총장을 했던 사람 중 나토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럽 국가들 러시아와 대화해야 된다고. 이 사람은 엄청나게 강성문자였어요. 트럼프 때, 죄송합니다. 바이든 때,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이 있을 때, 바이든의 뜻에 반해서 한국까지 날라와서, 그리고 일본도 방문했죠. 윤석열한테 우리가 핵무기 빌려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던 사람이에요. 아시아판 나토라는 이야기를 그냥 꺼냈던 사람이에요. 그럼 꼬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리고 프랑스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프랑스 나토를 떠날 기회를 마침내 맞이해. 이건 묘하게 탈출구를 찾죠. 프랑스는 원래부터 옛날부터 핵무장 하지 말라 그랬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우리 안보를 우리가 지킨다 그래서 핵무장을 했던 나라예요. 미국과 각을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힘에 짓눌려서 어쩔 수 없이 나토에 가입했지만 유럽의 일은 유럽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나라예요. 여기는 이제 패전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독일에 대비해서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입장이죠. 근데 사실 마크롱이 행한 행동 그렇진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다시 그것을 꺼내든 거예요. 너희들 원래 미국 마음에 안 들어 했잖아. 나토 마음에 안 들어 했잖아. 유럽이 해결하려고 했잖아.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침내 나토를 떠날 기회를 맞이했다. 한편으로는 그린란드에다가 군대를 보내야 된다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프랑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하루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네. 또 다른 신호를 볼까요? 이것도 오늘 나온 기사죠. 말레이시아하고 러시아 간의 직항이 2020년 중, 금년 중에 개설될 예정이다. 얼마나 사주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것은 러시아 쪽에 많은 것들이 풀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다극화 세상으로 넘어가서 이제 세계 각 축들이 각자 도생한다. 내 파트너를 내가 찾는다. 의 시발점이에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년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러시아와 북한의 직항이 개설됐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됐죠. 기차도 왔다 갔다 해서 기차가 한 달에 한 번인가? 비행기는 더 자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관광객들이 북한에 오기 시작했죠.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그게 말레이시아로 확대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뭔 이야기했습니까?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기대한다. 이제 신호를 막 보여주고 있잖아요. 나토는 와해되고 있고 다극화 시대의 주요 다극들은 각자 행보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우리도 이미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1월 언제 기사인가요? 15일 기사죠. 며칠 전에 났죠. 해병대가 쓰는 전차가 K1이나 K1, A1 요 계열인데 105mm 포나 120mm 포를 장착한 K1 계열의 전차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속 검증을 통해서 K2 전차를 수백 대 정도 더 배치하기로 하자. 이런 것의 합의가 됐다는 겁니다. 연내 사업 착수한다잖아요. 자, 해병대 전력을 급격히 강화시키고 있죠. 예, 해병대 특수전 여단도 이번에 동계 훈련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나라의 창끝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러시아하고 말레이시아 사이에 직항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이 해양 루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통 정리를 할 수 있는 해군력,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파병을 할 수 있는 해병대, 즉 해군과 해병대를 키우고 있다. 미국의 힘을 대신해서 누군가 교통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중국 해군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중요 거점함이 부산항이 될 것인데 우리 해군이 그걸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중국하고 전쟁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예. 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다. 어제 푸틴의 언급 이후 하루 만에 하루 이틀 만에 여러 가지 일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내일 이태리 총리하고도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미 이야기를 나눴겠지만 보도가 안 나오니까 그것도 좀 유념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